제가 전관이고 무슨 검사장 출신이라고 선임을 한 게 아니라 대기업 수사를 가장 많이 한 검사였습니다. 전문가로서 저기를 한 거지. 여유가 되면은 검찰에서는 검찰 출신 변호사 쓰고 법원 갈 때는 판사 출신 쓰는 게 좋죠.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루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앞으로 1년 반 정도를 더 감옥에서 보내야겠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재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 얘기로 시작할 텐데요. 박승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시작될 진짜 중요한 재판, 이게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번에 유죄가 확정된 건 박근혜,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의 재판은 바로 그 뇌물을 주며 청탁한 사건입니다.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재판이잖아요. 유죄가 인정되면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도 이 재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진짜 재판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안이 통과됐습니다. 합병 비율은 1대 0.35. 제일모직 주식 한 주를 삼성물산 주식 3주로 쳐줬습니다. 이 합병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지분 23.24%를 가진 최대 주주였지만 삼성물산의 주식은 단 한 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가 합병하자 이재용 부회장은 단숨에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지분율은 16.54%입니다.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대주주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단숨에 이 연결고리의 최정점에 올라섰습니다. 이재용,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세를 내지 않고도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을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가 나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합병은 적법했을까? 검찰은 불법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제일모직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깎아내리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주주들을 매수하고 불법으로 로비를 하고 시세를 조작했던 겁니다. 특히 제일모직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미래전략실을 통해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 조정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삼성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총력 대응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합병의 모든 절차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누구였을까? 이준명, 이동열,
김기동, 최윤수, 이남석, 김영욱 모두 검사 출신 변호사들입니다. 먼저 이준명 변호사,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소속입니다. 창원지검 차장을 지냈습니다. 이동열 변호사, 서울 서부지검장을 지낸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장에서 퇴임한 지 1년도 안 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김기동 변호사, 역시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부산지검장을 끝으로 퇴임한 지 1년도 안 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최윤수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국정원 2차장을 지낸 검사 출신입니다. 우병우 씨의 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정원 2차장 때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변호인단 대부분은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건에 이재용 부회장이 선택한 변호사들은 특수부 출신 전관들이었습니다. 야, 뭐 변호인단의 면면이 정말 화려합니다. 보니까 검사장 퇴임하고 1년도 안 돼서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으로 변신한 전관들도 있네요. 네, 검사장 이상은 퇴직하고 3년 동안 대형 로펌 취업이 안 됩니다. 하지만 대기업 사건 수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건에 이 특수부 출신 전관들을 대거 변호인단으로 기용을 한다. 아, 이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는데요. 게다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신 건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잖아요. 잠깐만,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는 판사 출신을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 출신을,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 출신 변호인, 이렇게 맞춤형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전관 사용법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에서 지시 있었던 정황이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3년 만에 영장심사 맡으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영장 실시 심사는 8시간 반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한 사람은 한승 변호사였습니다. 한승 변호사, 대법원 후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거친 엘리트 판사 출신입니다. 원래 차기 대법관 1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사법농단을 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핵심 요직을 맡았던 게 오히려 약점이 됐습니다. 결국 전주지방법원장을 끝으로 지난해 2월 퇴임했습니다. 구속의 갈림길에서 넉 달 전에 퇴임한 고위 법관을 영장실질심사 변호인으로 선택한 이재용 부회장. 선택은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기각됐는데 할 말씀 해주시죠. 석 달 뒤인 9월 2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이틀 뒤 한승 변호사가 사임했습니다. 한승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만을 목적으로 한 원포인트 변호사였던 겁니다. 그 대신 이재용 부회장은 변호인단을 대거 교체합니다. 먼저 원래 변호를 맡았던 김앤장 변호인단이 판사 출신들로 물갈이 됐습니다. 하상혁, 최영락, 이중표 변호사 모두 법원에 몸담았던 판사 출신입니다. 또 다른 대형 로펌 태평양의 판사 출신들도 대거 기용됐습니다. 송우철, 권순희, 김일현 변호사 세 사람 모두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엘리트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관들은 그 실존을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판사들이 경계에 서 있는 그 사건들, 저울추가 너무나 대등해서 정말 고민이 되는데 어느 쪽에 솜털 하나만 더 얹어도 저울추가 확 기우는 거잖아요. 그걸 기울게 하는 포인트를 판사 출신들은 더 잘 알아요, 저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가운데 2명이 검사 출신, 9명이 판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 2명은 모두 특수부 출신, 판사 출신 9명은 모두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입니다. 야, 이게 야구에는 원포인트 구원투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재판에도 원포인트 변호인이 있다는 게 뭐 기발하네요, 정말. 예.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 출신 변호인단, 재판으로 넘어가면 판사 출신 변호인단. 이거 일반인들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들은 전관 중에서도 특별한 전관입니다. 그래요? 뭐 전관이라고 다 같은 전관이 아닌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검사는 특수부 출신, 판사는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 출신입니다. 엘리트 코스. 그렇습니다. 요직을 독점한 소수의 전관들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서도 가장 잘 나간다는 변호사들, 이들은 대체 누구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 열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연결식. 가족들과 전현직 주요 사장단들만 참석해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이날 촬영된 사진들 중 눈에 띄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발인에 참석한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들입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이인용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이종황 전 법무실장, 이학수 전 부회장, 그리고 그 옆에 최재경 변호사의 얼굴이 보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법률 고문입니다. 최재경 변호사, 그의 특수부 검사 경력은 화려합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 코스만 밟았습니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불과 2주 앞두고 검찰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는 증거는 못 찾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수사 발표 때 배석한 두 사람, 최재경 특수1부장과 김기동 부부장 검사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다스의 실소유주는 13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재경 변호사는 검사 시절 삼성을 수사한 적도 있습니다. 2005년 대검 중수부의 수사에서 삼성이 300억 원대 비자금을 정치권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돈을 준 삼성도 돈을 받은 정치인들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불과 2주 전에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인 검사가 바로 최재경 대검 중수일과장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최재경 변호사는 삼성의 법률 고문입니다. 수사 검사에서 변호인으로 변신. 하지만 최 변호사는 그런 비판은 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법에서 이렇게 어떤 경우 기간을 정해가 검진을 하고 또 안 그러면 승인을 받도록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기간이 지금 되게 1년 아닙니까? 1년. 네. 근데 그건 십몇 년 전의 일을 지금 15년도 더 넘지 않았어요. 기억도 그렇죠. 안 나는데. 그래 그거는 조금 무리한 얘기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준명, 이동열 변호사. 지금은 한 배를 탔지만 한때는 창과 방패로 맞붙은 적도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의 횡령과 배임 사건. 검찰 수사는 이동열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이 신 회장의 변호는 이준명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방패가 이긴 겁니다. 당시 이동열 3차장은 재벌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영장 기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동열 차장은 지금 재벌 총수의 변호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저희를 선임했던 이유가 단순히 무슨 뭐 제가 전관이고 무슨 검사장 출신이라고 선임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곽 기자님 취재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검찰에 있을 때 대기업 수사를 가장 많이 한 검사였습니다. 제가 그 기업사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전문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선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재벌 수사하던 검사가 재벌 변호인으로 변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창과 방패로 맞서던 이들이 함께 재벌 변호를 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말로만 들어도 좀 혼란스러운데 정작 본인들은 뭐 괜찮으신가 봅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렇게 재벌 총수 변호를 하면 대체 돈은 얼마를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마 이 상상을 좀 뛰어넘는 금액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런 변호사 수임 계약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집니다. 그럼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군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죠. 재벌과 전관, 이들이 맺은 은밀한 계약을 취재했습니다. 재계 서열 26위 효성그룹의 조성래 명예회장.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금 조사 받으신 죄송합니다. 검찰은 조성래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로 회사 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1,000억 원 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였습니다. 아들 조현준 회장도 기소됐습니다. 회사 돈 16억 원을 횡령하고 세금 70억 원을 포탈한 혐의였습니다. 효성은 거물급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 최재경 변호사입니다. 효성이 최재경 변호사와 맺은 사건 위임 계약서 2017년 3월 28일 작성됐습니다. 계약 금액은 1억 원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자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최재경 변호사와 맺은 계약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이름이 다릅니다. 법률 자문 계약서. 계약 금액은 2년에 7억 원입니다. 기업 경영과 관련된 일체의 법률 자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자세한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기간도 오래되고 사건 전체가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여러 사건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데요. 변호사가 뭐 사건 수임해갖고 뭐 한 거 가지고 내가 뭐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 알아갖고 판단하시면 되겠네. 효성은 다른 변호사와도 계약했습니다. 남기춘 변호사, 역시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대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을 거쳐 서울 서부지검장을 지냈습니다. 삼성과 한화 등 재벌 수사를 이끌며 강골 검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남 변호사와 맺은 계약서는 역시 사건 위임이 아니라 법률 자문 계약서입니다. 계약 금액은 2년에 17억 원, 계약 후 일주일 안에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약일은 2013년 11월 19일.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때입니다. 나는 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공직자도 아니고 이제는. 근데 어쨌든 지금 아니 그거는 저기 전화하신 분의 사정이고 나는 또 내 사정이 있는 거고 전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효성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을까? 결과적으로 총수 일가는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조성래 명예회장.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고령과 지병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달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벌써 8년째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들 조현준 회장. 검찰은 처음부터 불구속 수사했습니다. 법원은 증여세 포탈은 무죄를 선고했고 16억 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나마 집행유예였습니다. 효성이라는 회사 규모에 비해 횡령액이 크지 않고 돈도 다 갚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효성 총수 일가 사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효성이 전관 변호사들에게 준 계약금, 총수 일가 개인의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건데 회사 자금으로 냈습니다.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배상을 하긴커녕 변호사 비용을 오히려 회사 돈으로 낸 겁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회사 돈으로 개인 소송 비용 낸 거 문제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변호사 선임료로 400억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에서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밀지 마십시오. 주로 어떤 점 소명하셨습니까? 경찰은 조성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 출신 선배들이 변호를 맡은 이 사건을 1년이 다 가도록 아직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회사 임원으로서 적법하게 수행한 직무 집행과 관련된 사건이라서 회사 이익을 위해 직접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와 개인이 부담해야 할 법무 비용을 철저히 구분해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2년 계약에 17억 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참 많긴 많네요. 많긴 많죠. 예. 게다가 재계서열 26위 효성그룹이 변호인 비용으로 이 정도를 썼다. 자, 그렇다면 재계서열 1위 삼성의 총수는 과연 변호사 비용으로 얼마를 썼을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사건 수임 계약이고 또 하나는 법률 자문 계약이잖아요. 두 계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 수임 계약을 맺으면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변호인이 누군지 다 공개되는 거죠. 반면 포괄적인 법률 자문 계약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활동하기 더 편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관들에게 더 문제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 수임 계약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법률 자문 계약입니다. 효성이 맺은 또 다른 계약서, 역시 법률 자문 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홍만표 변호사입니다. 2013년 11월 1일 체결했습니다. 효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때입니다. 법률 자문료는 두 달에 2억 원, 세금은 효성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홍만표 변호사. 최재경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역시 잘 나가던 특수부 검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기조부장을 지냈습니다. 2009년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이인규 중수부장, 우병우 중수1과장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2011년 그는 검사장으로 퇴임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수입 내역을 축소 신고해 세금 15억 원을 포탈한 혐의였습니다. 정은호 씨 원정부박 변론 맡으셨을 때 검찰의 영향력 행사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인정을? 영향력 행사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보다 더 주목받은 건 홍만표 변호사의 수입 액수였습니다. 2011년 퇴임한 뒤 서초동 쌍끌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사건을 쓸어 담았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만 110억 원, 한 달 평균 6억 8천만 원입니다. 2013년엔 건강보험 납부액이 개인 소득자 가운데 15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왜 유독 본인한테만 그렇게 사건이 많이 몰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 열심히 일했습니다.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차례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은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셋째 딸 조현민 씨는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부인 이명희 씨는 상습 폭행과 폭언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시기 주식회사 한진은 검사장 출신 전관을 비상근 법률고문으로 영입합니다. 박민표 변호사입니다. 대전지검장과 서울 동부지검장,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끝으로 2017년 퇴임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퇴임 전 검사장으로 지휘했던 검사는 100명이 넘습니다. 박 변호사 한 사람을 고용하면서 한진이 접근할 수 있는 검찰 네트워크가 상당히 넓어진 겁니다. 실제로 이명희, 조연아 모녀 수사를 맡은 예세민 부장검사는 2014년 대전지검장 시절 부하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그 사건들을 담당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업 자문을 해주는 거지 네네. 개인 그 사건에 대한 자문을 해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 절차에 따라서 개인을 변호하려면 거기에 따른 선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을 자문해주면 그 기업의 자문을 의견을 주잖아요. 그거하고 개인 자문하는 건 내용이 다 달라서. 전관 변호사들과 기업들은 왜 사건 수임이 아니라 포괄적인 자문 계약을 맺을까? 고문 계약의 형식을 통해서 선임된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선임 사실이 공시화되지 않다 보니까 자유롭게 판사나 검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비공식적인 루트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비공식적인 그 편의를 위한 대가가 선임계를 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보다 그렇지 않는 고문 변호사의 수임료가 더 많아지는 이런 기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전관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느슨합니다. 2015년부터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면서 검사장과 고법 부장판사 이상은 3년간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거나 아예 기업에 취업하는 건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2015년 12월 대전고검장을 끝으로 퇴임한 조성욱 변호사. 곧바로 개인 사무실을 차린 뒤 3년간 기업 16곳과 법률 계약을 맺었습니다. 태광그룹 계열사 2곳, 효성그룹 계열사 3곳도 포함됐습니다. 태광과 효성은 모두 총수의 횡령, 배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성욱 변호사는 로펌 취업 제한 3년이 끝나자마자 3대 로펌 중 하나인 화우에 들어가 지금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전관 변호사를 영입한 기업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영입한 전관 변호사들도 공통점이 있네요. 검찰이나 법원에서 퇴임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장에 갓 나온 따끈따끈한 전관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전관들에게는 퇴임 직후 1년까지가 소위 말하는 끝발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직전까지 함께 일했던 후배 판검사들에게 영향력이 있을 때죠. 그러니까 검찰이 때때로 이 재벌들을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뭐 의도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선배 검사들에게 큰 퇴임 선물을 준 꼴이 돼버렸군요. 예. 어쨌든 비리와 약점이 많은 재벌들과 그들을 변호하는 전관 변호사들, 이들이 형성한 엄청난 규모의 법률 시장이 존재하는 건 분명합니다. 아무나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과 검찰에서도 극소수만이 형성한 전관 카르텔,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의 후에는 국회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임성근 판사. 2015년 서울중앙지법 수석 부장판사였습니다. 당시 법원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 직전 임성근 수석 부장판사는 재판을 맡은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판결문 내용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본 임 수석 부장은 이대로 나가면 그쪽, 즉 청와대에서 서운해한다면서 무죄로 판결하더라도 해당 기사는 명백한 허위로 박근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란 문구를 넣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거는 판사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할 수 없으니까요. 임성근 수석 부장판사는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위헌적 개입이라고 했지만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임성근 수석 부장판사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근 재임용을 포기했습니다. 임성근 판사만 법원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 정기 인사를 앞두고 차관급인 고법부장 이상 134명 가운데 20명 정도가 사표를 냈습니다. 왜 고위직 판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을까?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전관 특혜를 막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곳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고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곳의 사건을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했습니다. 조세 포탈이나 몰래 변론을 목적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을 경우 현재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했습니다. 고위직 판사들이 줄사표를 낸 건 이 법의 국회 제출을 앞둔 때입니다. 그동안 법관으로서 검사로서 박봉에 고생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상받아야 되는 개업하고 나서 몇 년간 그때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의식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들 가운데 임성근 수석 부장처럼 양승태 사법부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임성근 판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다면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수의 사법농단 법관들이 퇴직해서 전관 예우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른바 잘나가는 정관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직에서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는 점입니다. 법원에선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검찰에선 특수부 출신입니다. 이들만의 카르텔에 묵묵히 일하는 보통의 판검사들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본 사람들만 그걸 하고 나머지 대개 이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형사부 검사들은 그거에 중간에 떠들기 힘들죠. 한국의 사법 조직들은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체제입니다. 이런 체제에서 후배가 기관장이 되면 선배들은 퇴임하는 이른바 용퇴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조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빨리 퇴직하는 전관들에게 무엇을 보상해 줄 수 있을까? 전관 특혜는 이런 문화에서 생겨났습니다. 자기가 이제 대법원장이 됐을 때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 자기보다 연수원 기수가 높은 사람들이 퇴직을 해주면 인사의 운신폭이 넓어지죠. 근데 이제 이것이 지속되려면은 현직에 있었을 때 누렸던 그러니까 일종의 특혜들, 편익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일종의 암묵적, 묵시적 담합이 형성되는 거죠.
전관 특혜가 가능한 건 편의를 봐주는 현직 판검사, 즉 현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전관이 다시 현관, 즉 고위공직자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내 1등 로펌 김앤장 공화국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김앤장의 무서운 힘은 이른바 김앤장 해전문 인사에서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5명이 판검사에서 김앤장으로 갔다가 다시 청와대로 돌아온 김앤장 출신이었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새로 임명된 신현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검사 퇴직 후 12년 동안 김앤장에 있다가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출범한 고위공직자 수사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역시 판사 퇴직 후 12년 동안 김앤장에 있다가 다시 공수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전관 변호사들이 언제든 다시 자기가 모시는 고위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현실. 전관의 힘이 막강한 이유입니다. 사법개혁은 오랜 과제입니다. 공수처 하나 출범한다고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관 예우가 아닙니다. 전관 특혜입니다. 스트레이트는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지난주 스트레이트가 방송한 탈북 작가 장진성 씨 성폭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승서량 씨가 지난 금요일 가해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장진성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또 다른 제보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후속 보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coming back home for the winter, and the border patrol said I should stick there for a while. It's got my mind in a flood, and the light gets dimmer as the world gets cold. 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31번째 방송입니다. 네. 늘 저희와 함께해준 허이루 아나운서 그리고 조승원 기자 그리고 오늘 곽승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이트 팀장 김현무입니다. 아마도 오늘 방송이 저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말 사이에 인사 발령이 났어요. 네. 네.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유배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자리로 가면서 네. 예, 뭐 어쨌든 경제부장으로. 네. 아쉬움이 좀 남네요. 제가 스트레이트 처음 온 게 작년 4월에 왔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이 스트레이트 후를 시작한 게 5월 31일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네. 우리도 이제 유튜브 시대 다양한 플랫폼에서 한번 해보자. 근데 오늘 31번째 방송이고 이제 저는 이제 떠나게 되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뭐 김용 팀장 오시고 나서 저도 합류를 했지만 어쨌든 정말 굵직굵직한 뭐 상이란 상은 다 이렇게 쓸어 담으셨고 그리고 또 스트레이트 후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예, 큰 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가시는 것 같아서 죽은 권력보다는 저는 이제 새로 오시는 팀장님께 잘하겠다. 그렇죠. 예. 네. 그 새 팀장 소개를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제 후임으로는 지금 현재 스트레이트 팀에서 취재 데스크를 맡고 있는 이세옥 기자가 제 후임 이제 팀장이 됩니다. 네네네. 저보다 훨씬 친절하고 따뜻한 기자. 그런 분들은 많아요. 능력도 훌륭했기 때문에
승규야 그렇게 크게 우는 거 아니랬잖아. 눈치가 없어가지고. 네. 또 어쨌든 좋은 플랫폼과 또 잘 만들어 두셨으니까 예, 저희가 또 후배들이 좋은 기운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스트레이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생 많으셨고 자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세욱 기자가 저 밖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다음 주에 아마 인사드리겠죠. 네. 오늘 전관 얘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 얘기가 처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왜 양측이 다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이 됐잖아요. 예. 다시 수감이 됐고 법정 구속되면서 그래서 재판이 이제 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이 본 사건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은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네, 이제 막 이제 지금 1심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이제 그 전에 변호인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검사랑 이제 쟁점 뭐 이런 조율하는 단계라서 진짜 재판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제. 네. 근데 아까 이제 스튜디오에서도 조승원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사건은 이거네요, 정말. 이거 자칫하면은 경영의 정당성 자체가 이제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그런 사건이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이게 뭐 분식회계, 배임에 걸려 있는 건들이 다 큰 굵직굵직하고 큰 그렇죠. 건이기 때문에 사실 유죄가 인정된다면은 정작 뇌물 공여 사건보다 훨씬 더 형량도 클 수도 있어요. 사실.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지주회사 편 방송했을 때 요 얘기가 어쨌든 잠깐 나왔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죠. 삼성물산 재건축 비리 사건에서도 그렇죠. 이 얘기가 등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물산이 이제 다 그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국민연금까지 동원됐다는 게 상당히 큰 건이었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삼바. 이거랑 그렇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예. 아 이거 진짜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재판보다 이 재판이 훨씬 더 오래 갈 수밖에 갈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이거 법조계에서는 지금 뭐 이거 1심 나오는데도 1, 2년 얘기 나와요 지금. 1심 나오는데 1, 2년 걸릴 거란 얘기가 아마 벌써 그런 점들 때문에 워낙 이재용 쟁점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뇌물공여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 재판에 아마 사활을 걸고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의미가 크고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변호인단이 정말 화려합니다. 예. 와, 그 우리가 뉴스에서 이름 봤던 그 고위직 분들 이름도 되게 저는 익숙하게 여러 명 본 것 같고. 저도 이제 법조를 오랫동안 담당했었는데 제가 거쳐갔던 웬만한 특수부 검사들 이름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특수부 출신 검사 드림팀. 네.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판사 출신의 이 법원행정처 대법원 출신의 팀. 축구 따지면 뭐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합친 지금 그런 정도. 네. 변호인단의 어벤져스. 네네. 아까 원포인트 릴리프 얘기하던 얘기 또 축구로. 네. 아 정말 그 엘 클라시코를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선수들을 다 모아놨군요. 네. 정말. 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 허유로 선배가 얘기했지만 옛날에 검찰 수사할 때는 이분이 변호인이고 롯데 신동빈 그룹 회장 사건인데요. 그때 이제 수사했던 검사가 그 검사고 그때 신동빈 회장을 변호했던 변호인이 있는데 이번에 같이 모였죠. 이재용 부회장을 방어하는 데는 같이 이제. 아니 그 정체성 혼란이 좀 오지 않을까요, 사실? 아니 근데 일단은 제가 박 기자한테 좀 궁금한 거는 그래서 몇 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인단이 도대체? 이 숫자가 사실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김앤장, 태평양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선임계를 내고 활동하시는 분은 뭐 6명 각 로펌마다 뭐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그 로펌의 소위 말하는 새끼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관 변호사들 말고 이제 밑에서 같이 일을 네네 이제 막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변호사들이 엄청 크니까요. 그게 뭐 많아서 지금 수백 명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삼성은 부인하고 있지만 저희가 대법원 홈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확인해봤을 때 공식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사는 숫자가 14명. 14명. 선임계 제출한 변호사들이죠. 뭐 일반 분들에 비하면 훨씬 많은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 변호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임계를 낸 약간 얼굴 마담들이고 실제로 이 변호사들의 일을 서포트하는 그 밑에 수많은 변호사들이 뭐 삼성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뭐 일부 언론에서는 한 400명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요. 그렇다면 또 근원적인 또 궁금증이 뭐 전과는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400명이라는 보도가 있긴 있었는데 변호인이 이렇게 많으면 뭐가 유리하죠? 변호인이 많으면은 일단은 이제 사실은 이게 검찰에서는 수사할 때 특별수사팀을 꾸려도 많아야 10명 정도거든요. 네네. 여기는 막 1대10 싸우는 거죠. 그럼 여기는 아주 하나하나 문구, 단어 뭐 이런 것까지 계속 이제 문제 제기해서 재판도 엄청 길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꼼꼼히 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에 있고 이제 또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검찰의 생리는 검사가 아는 거고 네. 재판에서 이기는 법은 판사 출신이 아는 그렇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그렇기도 하고 이게 물량 공세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측에 유리한 증거다. 이거 검토해달라. 증거 채택해달라. 이렇게 들이밀기 시작하면은 그만큼 쌓일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우리가 검토도 김현장과 못한다고. 관련해서는 뭐 워낙 여러 번 이제 스트레이트에서 다뤘습니다만 저는 뭐가 딱 생각이 나냐면 그 전범경 관련 소송을 할 때 김현장에서 문구 하나 때문에 다시 반송시키고 그렇죠. 그런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끄는 지연 전략으로 그때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은 지금 뭐 자연적으로 지금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의 그런 상황으로 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군요. 지치죠. 이제 검사 입장에서도 어쨌든 시간이나 물리적 한계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계속 이렇게 내고 하니까 검사도 지치고 판사도 지치고. 이게 보통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공소유지 검사가 따로 있기도 한데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검사들이 보통 공소유지도 같이 담당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수사 검사들이 공소유지만 전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발령이 나서 각자 흩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저기. 그렇죠. 근데 이 재판을 위해서 계속 이제 자료를 검토하고 재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 입장에서는 질리고 이 재판을 맡은 재판부도 아마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유리한 증거들을 이만큼을 보내면 이제 재판부도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니까. 변론서 이런 걸 꼭 재판 날짜 임박해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 무더기로. 그럼 약간 그 우리 방송 앞두고 가처분 내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어디 한번 다 읽어봐야 그래서 지금 2년 설이 떠돌고 있는 거예요. 1심에 나왔는데 2년 설이 2년 법조계에 지금 파닥에 퍼져 있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재판부 인사라서 바뀌고 또 바뀌고. 네. 그러면 또 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러니까 참 저도 보면서 그 전에 뭐 전광과 관련해서는 워낙 우리가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만은 약간 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곽 기자가 정리를 쫙 해주니까 아 맞다 싶은 내용들이 저는 되게 오늘 좀 많았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유명한 거는 딱 그 판사 출신이었던 그 여성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 50억 얘기 딱 나왔을 때 정말 다들 기함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그게 나왔을 때. 충격적이었죠. 네. 그 얘기 나오니까 이번에 나온 17억은 사실 그렇게 놀랍지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법률 자문 계약 이 17억이 예를 들어서 이 사건 하는 동안 이 회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 변호사가 이런 법률자문 몇 개를 한다고 하면 이게 수십억대 수입이 되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그때 110억 홍만표 변호사 네. 그분이 그런 식으로 이제 1년 4개월 동안 110억 1년 4개월 그때 약간 인상적이었던 게 저희 기사에 안 나오지만 오피스텔만 100개가 넘고 그걸 위한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를 따로 설립을 했고 워낙 돈을 많이 벌어서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평균 6억 8천 원 6억 8천 월 수입가 평균. 그러니까 지금 계보를 쭉 보면 그런 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만표 이분은 이제 특수통으로 뭐 아주 유명했던 분이잖아요. 17기? 네, 17기. 여기 17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17기 트로이카. 연수원 17기. 네, 연수원 17기 트로이카 3인방 있거든. 그 홍만표하고 여기 나오는 최재경 그다음에 한 명 더 있어요. 김경수인가? 김경수 변호사. 그렇게 세 명이 이제 트로이카인데 이 세 명 중에 이제 홍만표 아주 잘 나가던 변호사가 이제 나와서 110억의 그 신화를 이룬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이 50억 단위가 이제 최유정. 이분은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부장판사 출신이니까 있었고 또 하나가 기억나는 게 이제 그 우병우. 그렇죠. 이분이 딱 3건 길병원 등등 해서 3건 가지고 10억 받았어요. 네, 3건 10억. 뭐 이런 분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우병우 변호사는 워낙 또 부자예요 원래. 그렇죠. 처가가 엄청나게 부잣집.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될 텐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110억, 뭐 한 달에 6억 8천. 뭐 우리가 이제 저희 같은 회사원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상상할 수가 없는 돈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 돈을 왜 기업에서 주겠냐? 그게 포인트죠. 그게 포인트죠. 네. 당연히 그보다 남으니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 뭘 남기려고 그 돈을 주고 그걸 쓰느냐? 결국 떳떳하지 않은 얘기라는 거죠. 사실 그 뒤에서 어떤 얘기들이 돌아가는지는 취재도 쉽지 않고 저희도 이번에 뭐 새로 밝혀낸 건 없습니다. 다만 뭐 곽승유 기자가 인터뷰했던 그 검사 출신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이런 메커니즘이 계속 작동할 수밖에 없는지가 나오죠, 사실.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요약을 좀 해서 그러니까 전관, 현관이잖아요. 현직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 전관 예우가 되는 건데 이 현직 입장에서는 우리 사실 예우란 말 이제 쓰지 맙시다. 저 전관 특혜. 네. 이게 뭐 본인들의 미래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현직 현관들이 자기의 상사, 지금 당장 현 검사인데 검사장, 부장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전관들이 이분들이랑 다 엄청 친한 거예요. 그렇죠. 바닥이 또 좁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통들은 다 친하고. 이러니까 이런 전관들이 찾아왔을 때 거절을 하면 약간 좀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만나주고 막 이러면은. 그래서 뭐 만나줄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주 뭐 유죄인 사건을 완전히 다 무혐의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죠. 어떤 사건을 했는데 의심되는 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해야 되잖아요. 정관에 요걸 부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는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 이제 사건을 작아지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아주 본질적인 건 아닐 수 있지만 주변적인 것들이 사실 뭐 검사나 판사도 인간인지라 이 아리까리하고 고민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경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사건들인데 네. 그런 데서 어떤 쪽으로 판단이 넘어가느냐 이런 데 영향을 아무래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검사들이 하죠. 판사들도 하고. 그러니까 요는 사실 전관을 그럼 왜 쓰냐? 전관을 쓰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만표 110억, 홍만표의 110억 신화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 정은호 게이트 때 이제 다 나온 얘기잖아요. 정은호 게이트 때 이 정은호라는 분이 마카오 어디 가가지고 원정 도박을 엄청나게 하신 분이라고. 근데 2013년하고 14년에 그래서 2번 걸렸지. 다 덮었어요. 무혐의 처분을 했죠. 다 무혐의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때 그 누구의 힘이었겠어? 그 솔직히 지금 와서 생각하면 홍만표의 힘이었다고요. 네? 그렇게 힘을 써 되니까 그러니까 그 돈 갖다 주는 거지. 전관을 썼는데 뭐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왜 하겠어요. 그리고 이 전관이 아까 그 곽승유 기자가 현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 전관 문화가 왜 이렇게 계속되나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저도 사회부 오래 나갔잖아요. 취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뿌리 깊은 이 문화와도 관련이 있는데 아까 싸가지 없는 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검찰이 우리가 사법개혁을 얘기하고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포인트도 이 부분인데, 대한민국의 검사 다 해봐야 2,200명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한 줌도 안 되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권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주로 그동안에 나쁜 쪽으로 무슨 일을, 좋은 일도 많이 했겠지만 나쁜 쪽으로 무슨 일을 많이 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검찰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후배 유계질서 내지는 상명하복,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원칙적으로는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윗사람들 말을 아주 잘 들어요. 그래서 그 윗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 또 올라가요. 그 길을 올라가는 그 자기네 계보를 따라서 쭉 특수통이면 특수통, 공안통이면 공안통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 윗선에서 높은 검사가 전관들하고 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면 말을 잘 듣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최인호 변호사 사건 같은 경우도 정말 막장 드라마라고 그때 그랬는데 얼마나 막장이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변호사가, 최인호 변호사가 굉장히 잘 나가는 스타 변호사예요. 근데 자기 사시 동기한테 전화를 해. 사시 동기인 검사한테 전화를 해요. 높은 급에 있는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나 했는데 무슨 부탁을 했냐면, 그 자기가 고소해가지고 지금 구속된 피의자가 있어요. 이 피의자가 외부에서 접견 올 거 아니에요. 구치소에서 접견할 때 무슨 대화를 하는지 구치소에서는 그 녹음하거든. 그거 녹음 파일을 빼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 근데 그거를 실제로 실행을 해요. 그 검사가 해줬어. 그 검사가 자기는 못하지. 그러니까 그 사건 공판 검사한테 전화를 해, 자기 후배한테.
그 공판 검사 나중에 처벌도 받았는데 추모 검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야, 내 동기가 이게 최인호 변호사인데 이게 아주 이거 좀 괜찮은 친구인데 말이야 좀 억울하다. 그러니까 네가 그 파일 좀 빼줘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공판 검사가 그래서 구치소 녹음 파일을 빼다가 변호사한테 갖다 줬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그럼 그 추모 검사는 왜 그 말을 들었겠어요. 자기는 최인호 변호사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 선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은 이렇게 수직적이고 그리고 이 그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없어졌다고 해도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밑에 밑에 검사들은 그 생각하는 거지. 홍만표 안 보겠어요? 그런 케이스? 어찌됐건 홍만표 나중에 뭐 좀 이렇게 됐지만 자기 말 잘 듣고 검찰 엘리트로 승진해서 옷 벗고 나간 선배들의 모습을 볼 거 아니야. 검사장을 보통 검찰에 검찰에 별 달았다 얘기하잖아요. 검사장 그만두고 나가서 병원 개입하고 나중에 또 몇 년 지나서 로펌 간 선배들이 그들의 인생을 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나도 나중에 가면 뭐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전관 뿌리 뽑는 건데 그러려면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중요한 게 검찰개혁인데 그래서 중요한 게 현재 검찰의 권력, 힘을 좀 빼야 돼요. 전관이 힘을 쓰는 건 현관들이 문명화된 국가에서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수처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무 권한이 많으니까 전관이 힘을 쓰는 것도 사실은 현관들의 힘이 무지하게 세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긴가 민가 하면 자기가 알아서 봐줘버릴 수 있어. 봐서 웬만큼 문제 안 될 것 같으면 덮어버릴 수도 있어. 이런 만큼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현관의 권력을 줄이지 않으면 전관도 계속 힘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전관의 힘을 힘을 빼려면 먼저 현관의 힘들을 빼야 돼요. 그게 검찰개혁의 포인트고.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이트를 통해서도 검찰이 가진 여러 가지 권력 중에 제일 무서운 거는 기소권이 아니라 불기소권이다. 우리가 얘기 진짜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 딱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검찰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법원에서도 비슷한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법원은 검찰처럼 이렇게 위계 질서가 확실한 조직은 아니에요. 다만 이 법원행정처 그리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들 2호 라인을 중심으로 사실은 뭐 그 전에도 사법농단 시절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판사들 줄 세우기를 여기서 더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탄핵 소추가 발의된 뭐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석부장 판사가 자기 밑에 부장 판사한테 전화해서 야 저쪽이란 건 이제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서 안 좋아할 것 같아. 이 판결문 좀 이렇게 바꾸자. 뭐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부장 판사는 그걸 또 받아들여서 판결문을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법원의 굉장히 오래된 제주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예전에 뭐 자랑 같지만 예전에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건을 제가 한 10년도 더 전에 특종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기자상 받으셨죠. 그렇죠. 그때도 이제 비슷한 문제예요. 그런 걸 기억하나. 조직이 살아남는.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다 기억합니다. 저 입사하기 전이었어요, 사실. 그렇군요. 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법원도 서열화돼 있고 위기의 구조가 돼 있었던 거죠. 그걸 고치자고 수많은 노력들이 당시에 그 사건을 계기로 있었지만 결국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또 물거품이 되고 이런 사법농단 사태까지 터지게 됐죠. 근데 그 신영철 대법관 그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분도 결국에 탄핵 얘기만 나오고 실제로 되진 않았어요. 이게 만약에 이번에 임선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되면 최초이죠.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한 번도 없었습니다. 판사 탄핵. 그러니까 참 이게 어쨌든 또 정관 이후 방지법 뭐 우리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사실 했었는데 그걸 또 앞두고 이제 다들 법복을 벗으시더라고요. 이게 틈새가 늘 이게 뭐 어떤 규제라든지 모두 틈새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화되기 직전에 나가시고 근데 이게 2015년에도 한번 로펌에 이제 고위 판사 검사들이 로펌을 3년 동안 대형 로펌 뭐 연매출 100억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무더기로 나갔어요. 파트너 변호사로 가는 거. 그때도 무더기로 한번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이런 법이 강화되는 시점에 뭐 꼭 이것 때문에 나가시는 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 타이밍은 그렇다. 네. 야, 근데 이거 우리가 좀 보면서도 좀 답답하고 정말 그러니까 이놈의 그 유명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이게 어쨌든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정관하고도 이거 맞닿아 있는 말이다. 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이제 조성훈 기자 얘기한 대로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현관의 힘을 빼면 또 될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또 이걸 어떻게 해야 이런 그 오래된 악의 고리를 좀 끊을 수 있을까도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답이 잘 안 보여요, 사실. 전문가 계시잖아요, 조성훈 기자. 아니 뭐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나올 만한 제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뭐 도입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안 될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 전관예우에 대해서 논문을 쓴 최한수 교수 인터뷰를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용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기수 문화가 강해서. 기수 문화가 강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23기가 검찰총 23기 윤석열 총장은 좀 약간 젊은 편이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17기가 검찰총장이 됐다 그러면은 17기부터는 위로 싹 옷을 벗고 나가는 문화가 있죠, 검찰은. 그래야 인사권자의 인사폭, 인사 권한이 세지니까 자리를 비워줘야 거기서 그 자리에 내 사람을 심을 거 아니에요. 이게 검찰총장의 막강한 인사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용퇴를 하고 다 나가면은 이 양반들한테 뭔가를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양반들은 조직을 위해서 자기는 용단을 내리는 건데 정년 안 채우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나갈 동기가 있느냐? 나가서 돈 벌지 뭐. 이런 문화가 또 한 축에서는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잘 아시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법에는 법상으로는 검찰청법 이 법상으로는 정관이 보장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법상으로는요. 대한민국의 검사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검찰총장 아니면 다 어나다 검사예요. 다.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검사장이라는 게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요. 법상에는 없어요. 법상에는 그게 이제 그렇게 법을 개정한 취지가 하도 이제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명예 뭐 이런 승진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보직 신경 쓰지 말고 깨끗하게 그냥 수사나 열심히 해라라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검찰에 있는 검사는 딱 두 종류. 총장 아니면 다 그냥 검사로 해놓은 거예요, 법에는. 근데 그게 이제 검찰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뭐 직제도 있고 보직의 범위는 있어야 될 거냐 해서 자기네들이 뭐 부부장 검사부터 뭐 차장 검사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검사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이 검사장급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이 검사장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2,200명이에요. 검사가. 경찰은 13만 명이에요. 13만 명 중에 끝까지 올라가서 청장이 되면 이제 겨우 차관급 대우 받는다고 하잖아요. 청장이니까. 네네.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 조직에서 차관 대우를 받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고 하죠. 관용차 나오고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급이 얼마냐? 50명이 넘어요. 말이 되냐고요. 법원은 더 많죠. 한 140명 정도. 140명 더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래도 사법기관이니까. 그렇죠. 거기는 행정부와 다이다이 붙는 사법부니까요. 행정부와 딱 양립하는 다이다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이니까 인정해준다 쳐. 검찰은 뭐냐고. 검찰은 뭐냐고. 법무부 외청이에요. 그렇죠. 우리 잘 알잖아요. 거기 안에 차관 대우 받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5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나가게 되면 쉽게 말해서 차관급 대우 받던 분들을 뭔가 해주고 싶어서 한 게 다 전관 예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취재하면서 제일 약간 그 얘기를 이제 지금 전관인 분들이랑 통화도 하고 뭐 얘기했는데 이분들한테 좀 통화하다 보면 느꼈던 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관이라는 게 기존에 공적 활동을 했던 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높은 수임료도 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직책이 있었으니까 과거에.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런 공적인 마인드는 거의 이제 없고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사적 영역에서 뭐 이렇게 퇴임 짓고 바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문제의식 자체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거리끼는 게 없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늘 보면요.
가끔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 방송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아마 곽 기자도 내가 뭔데 내가 취재한 것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나. 우리가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MBC라는 회사, 방송사에 내가 아나운서라는 직종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허위를 하는 사람이 별로 대단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데 이 정관분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의 능력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수식하는 접조와 전미어 때문에 그 사람을 대접을 해주는 건데 마치 이제 그것이 다 내가 잘나서인 양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하면 망가지는 건 정말 순간이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그 상황이 익숙해졌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다. 좀 그런 이제 또 이러면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정말 그 이름 김현장 얘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피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정말 이게 김현장은 등장하지 않는 기사. 데이터에서 정말 김현장 우리가 흔히 이제 회전문 얘기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위 뭐 공직자, 그러니까 꼭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뭐 검사, 판사 이쪽이 아니더라도 이런 뭐 정부 부처의 되게 고위직들도 이제 모셔가고 고문의 형태로 그렇게 회전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있다가 또 김현장에서 청와대 또 들어가고. 아 그렇죠. 사실 이제 김현장이 변호사 그러니까 검사 판사 출신들뿐만 아니라 사실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장차관급들 1급들을 싸그리 이제 쓸어 담죠. 네, 쓸어 담죠. 근데 진짜 김현장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가 이제 잠깐 우리 보여드렸지만 이분들이 김현장에 있다가 다시 현직으로 오는 그렇죠. 그렇죠. 장관으로 오고 공수처장으로 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안 할 수 있겠어요. 현관 입장에서는 이분이 언젠가 내 위로 갑자기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냉대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계속 이제 고리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김용 팀장이 다시 이제 경제팀장으로 경제부장으로 가셔서 기자가 이렇게 안 볼 사람처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발령이 나서 내가 다시 경제부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런 거란 말이죠. 아 참.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보면서 답도 없다 싶은 진짜 스튜디오에서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지난 한 2, 3년 됐나요? 이 검찰 개혁 논란이 이렇게 시끄러워진 게 근데 보면서 약간 좀 답답했던 건 저게 개혁의 전부가 아닌데 맞아요. 마치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싸우고 뭐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이 검찰 개혁의 전부처럼 우리는 이 사회를 뒤흔들었는데 정작 우리가 사법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수많은 과제들과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시끄러운 논란들 때문에 묻혀진 게 아닌가. 이건 굉장히 오래된 묵은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공수처 하나 세운다고 금방 바뀌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실. 맞아요. 좀 그런 점들을 우리가 다시 성찰하고 반성하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출발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 사안을. 진짜. 그리고 저는 그 언론의 보도 다른 이제 뭐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게 검사는 이름을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검사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산 쇠고기 당시에 뭐 박길배 검사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분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조금만 알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법조계는 말씀하신 대로 워낙 좁으니까. 근데 검찰은 이라고만 기사가 나와요. 그렇죠. 원래 기록에 다 남죠. 공소장 자기 이름으로 쓰는 거고 불기소 사유서를 자기 이름으로 쓰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검사가 어떤 수사를 했을 때 어떤 스탠스를 취했고 어떤 것은 불기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언론도 좀 더 검사 개개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는데 또 이러면 또 검찰 출입기자단 얘기 나오고 또 이제 영원히 또 메비우스의 띠로 또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라 참 답답하긴 합니다만 정말 저는 검사 잘못된 이 기소와 그냥 묻어버리는 불기소를 한 검사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시민들이 가져야 될. 오늘 약간 큰 틀에서의 마무리를 조승원 기자께서 좀 이 전문가로서 아니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전관 특혜 전문가 알겠어. 워낙 오래 취재를 하셨으니까. 아까 김용 팀장이 말씀하신 게 저는 거기 좀
상당히 정말 제가 지난 한 1년, 2년 동안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게 마치 조국 추미애 이렇게 이어오면서 이 갈등과 논란, 윤석열 논란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또 공수처 벌어지면서 이게 마치 검찰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막 다 양 진영이 다 그냥 그거에 막 사활을 걸고 하는데 사실은 본질은 전관 문제 그리고 오히려 지금 얘기하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핵심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검찰 개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라는 거 명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런 전관 문제를 보면서 검찰 개혁 또 넓게 얘기하면 사법 개혁을 왜 해야 되는고 왜 지금 이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 보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여론이 좀 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일반적인 시민들의 경우에는 변호사 한 명을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매우 부담스럽죠. 네, 그런데 최소 14명, 최대 400명,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쓰는 정관 시스템 남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스트레이트가 또 이 사법개혁,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이세욱 팀장, 신임 팀장이 잘 챙길 테니까요. 네. 자꾸 그 전관처럼 전화하지 마시고요. 아니 근데 한 가지만 좀 첨언하자면 바뀌기는 좀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바뀔 수가 없는 게 아까 기수문화, 그다음에 검사 동일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조금씩은 깨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실은 예전부터 조금씩 균열이 연수원이 지금 없어졌고 더디긴 하지만 조금씩 바뀌어왔죠 지금까지. 이제는 조금씩은 계속 바뀔 텐데 그걸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치와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빨리 당겨야죠 우리가. 왜냐하면 검찰이 자꾸 지금 전관 현관 얘기 나오는데 아주 그냥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냐. 검찰만 국가에서 얘기하면 로스쿨로 들어온 최근에 들어온 몇 명, 2,200명 중에 2,000명 남짓하는 이 검사 중에 일부 몇 명 지금 최근에 들어온 검사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선배 아니면 후배 아니면 동기예요. 선배 아니면 동기 아니면 후배예요. 그렇죠. 딱 자기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전관과 현관이 힘을 합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다음에 나야가 옷 벗고 나가면 또 나도 저 선배의 길을 가야 되니까 싸가지 없는 놈 안 되려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온갖 부정과 비리가 다 탄생하는 거예요. 온갖 부정과 비리가. 그러니까 자기 검찰 선배가 옷 벗고 노래를 부르고 여자를 껴안고 노래를 불러도 저건 우리 선배 아니야 해주는 거예요. 김학의 사건이 그래서 벌어진 거 아니에요. 검찰 후배들이 고위직이었던 선배가 동영상에 대빵망이 찍혀 있는데 저거 우리 선배 아니야 해준 거예요. 이런 문화가 왜 벌어졌냐고요. 근데 이거 분명히 깨집니다. 이대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네. 분명히 깨집니다. 이거. 자, 정말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묵직한 주제를 전달하고 가시는 우리 김영국 팀장님의 이제 스트레이트 후 클로징 멘트 겸 그래도 오랫동안 우리 팀장님 팬들도 많았는데 또 한마디 해주셔야죠. 잘생겼다고. 이거 저기 그 원샷 한번 잡아주세요. 원샷. 안 됩니다. 네, 줌 한번 당겨주셔서 원샷 한번 잡아주시고 카메라 보고 좀 얘기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네, 제가 한 9개월 남짓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성장하고 많이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후배 기자들한테 감탄하고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반응 보면서 내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꼼꼼히 취재하고 기사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신중하게 써야겠구나 이런 걸 돌이켜보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교과서적인 끝까지 이렇게 재미없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박 기자가 본 우리 김영국 선배, 김영국 팀장에게 이제 원래 그 가실 때 송별사 이런 거 또 후배 기자들이 또 저는 사실 입사했을 때 저희 사회부 캡이었어요. 캡. 그러니까 스승이셔서 고생하면서 컸구나. 거칠게 잘하는데 스승이셔서 이번에도 너무 많이 배우고 진짜로 조만간 또 다시
뵙진 않겠죠? 다시 한번 정말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면서 또 스트레이트가 이렇게 신뢰를 점점 더 많이 쌓아가는데 크게 고생하신 우리 김영국 팀장께 박수와 정말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또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이런 감사합니다. 31회를 맞아서 31개. 요거 31회. 요거 불고 같이 박수 치면서 마지막 클로징 멘트 팀장님이 직접 하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는 거예요. 이 또 코로나19 시대에 이거 함부로 불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네. 한 번에 될까요? 하나도 안 꺼지나요? 두 손으로 그럼 이렇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트레이트 후가 박균 팀장 체제에서 계속 이어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또 오늘 지금까지 김영국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가시는 마당에도 구독 좋아요는 해주셔야죠. 네. 뭐 저는 떠나지만 훌륭한 기자들이 다 남아 있고 스트레이트 계속 사랑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본방사수 꼭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소감 아까 하시긴 하셨는데 너무 방송용이어가지고 한마디만 다시 해주세요. 그러게요. 쿠키 영상으로 남기게. 다시 아까 전에 너무 방송용이어가지고 재미없었어요. 빨리 해주세요. 아니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아니면 마스크 벗고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까 마지막으로. 먼저 아무도 옆에 없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땐 혼자. 방송을 마스크를 쓰면 힘들어요 진짜. 땀이 차고. 뭐예요? 뭐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진짜 스트레이트 재밌었어요 저는. 보람도 많이 느꼈고 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느낌이었고 여기서 배운 것들 앞으로 남은 기자 생활에도 잊지 않고 이 정신, 스트레이트 정신으로 계속 일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쭉 끄자. 네.